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한국사처럼 쉽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공부량도 좀 부족했다. 네. 그래서 올해 영어가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실제 졸업생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거운 걸 못 느꼈다가 이제 막 이렇게 된 건데 선생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적당한 난이도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생각하시는지와 두 번째는 뭡니까 앞으로 수능 영어 올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 건지 아니면 뭐 좀 더 쉬워질 건지 이런 거 뭐 사실 예측한다라는 게 근데 뭐 이걸 예측한 대로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그대로 공부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것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수능은 한 달 전에 예측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했으니까. 하셨거든요. 네. 일단 영어 1등급 퍼센테이지는 네.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4, 5% 정도가. 5%? 네, 네. 이 정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영어 교재 원서를 보고 이럴 수 있는 기본 바탕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네네.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절대평가로 이제 우리가 바뀌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건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 문제는 영어를 만약에 이렇게 쉽게 내다 보면 저는 이건 폭탄 논리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고3 때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게 되면 네. 그래서 대학에 가게 됐을 때 원서를 접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네네. 이 영어가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대학교에 가서 토익 학원을 다닌다는 둥 이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1년 전에 쓰느냐, 1년 뒤에 쓰느냐. 근데 마치 20살 대학교 들어가서 쓰는 어떤 사교육비는 카운팅이 되지 않으니까 사교육비가 마치 다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일단은 난이도 이 정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도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가지 바람은 뭐냐면 어려운 유형과 쉬운 유형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쉬운 네네. 유형은 막 30초 만에 답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제 추상적인 글은 저는 물론 이제 영어 선생이긴 하지만 그 빈칸 추론 같은 것을 한국말로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네. 근데 영어를 읽으면 차라리 이해가 간다는 네. 얘기죠.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글들이 나오니까 한국말로 읽어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건 굉장히 코미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따라서 어려운 유형과 이 쉬운 유형들의 어떤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거 좀 그런 것들을 간극을 좁힐 필요가 좀 좁혀서 전체적으로 조금 높이고 네.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좀 이렇게 좀 쉽게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난이도를 예측해 볼 때 네. 과연 예측이 가능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10%로 나왔다가 4%, 8% 그리고 올해 다시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 나온 지 한 4, 5년 되고 있는데 네네. 절대평가를 그 중간에서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 이걸 난이도 맞출 수가 없다. 맞아요. 난이도를 널뛴다. 이건 여태까지 늘 그래왔고 수능이 항상 가장 어려웠다. 그리고 매번 보는 학생들이 다 다르고 그 아이들의 준비된 과정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일정한 이걸 낼 수 있느냐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성토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내년도에도 널뛴다 이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평 결국은 출제의 기준은 전년도 수능이 되어야 한다. 네네. 근데 작년도는 10%, 올해는 5%를 보고 있다면 난이도는 실패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면 저는 이 10에서 5 정도의 난이도에서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이번 9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팔. 1등급 한 7, 8% 정도에서 유지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번에 국어도 문제가 있었지만 영어의 이 빈칸 두 문제도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질타를 분명히 인식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절대평가 3년 차라면 뭔가 안정된 네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올해 9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전업 선생님 얘기 듣다가 문득 네. 이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는데요. 지금도 대학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꾼 원인이 궁극적 원인이 뭡니까?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온체 많은 사교육비를 쓰는 게 네. 영어니까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꿔서 여기에 대한 학습 부담을 줄여주자. 또 고정 비용을 약화시켜주자. 이거였는데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영어를 안 할 수도 없고 영어를 안 해서 2등급 맞아버리면 이게 대학 안에 그 급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에서는 상당히 또 불리해지는 구조가 맞습니다. 생깁니다. 네네. 제가 정부 교육부가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절대평가로 바꿨어요. 근데 이걸 반영하는 대학이 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자, 대학 관계자들 들어주세요. 지금 어떻게 점수를 계산해 주냐면 탐구가 9개입니다. 사회가. 과학이 8개예요. 근데 각각의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년 변환 표준 점수라를 써주는 주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점수 차이를 좁혔다가 좀 늘렸다가 약간의 뭐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제가 제안하는 건 영어의 난이도를 지금 평가원에서 제가 봤을 때 널뛰기 조정하기 어렵다. 네. 근데 그냥 정해진 값으로 1등급에 100점을 주고 2등급에다가 4.8 차이 아니면 7.5 차이 정해져 있으면 네. 그해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해마다 소위 말하는 딱 이번에 10%가 1등급이다. 그러면 2등급하고 차이는 좀 크게 반영을 하고 만약에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4% 1등급이다. 그러면 2등급까지는 격차를 줄이고 3등급도 크게 하고 뭐 이런 좀 뭐랄까 탄력적인 영어 그 점수에 대한 반영을 대학 관계자들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어떨까. 그러면 교육부가 원 취지가 사교육부 경감이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웠던 수능에서 2등급 하는 학생들도 구제를 받는 거죠. 근데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미리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오니까 아 이번에 어려웠대. 그럼 기대하게 되죠. 아 2등급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감소 좀 되겠다. 그러니까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이 크니까 굉장히 참신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평가원이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했다라는 것은 이 네.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의 차이가 뭐냐면 절대평가는 성취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에서 중요한 건 난이도 조절을 통한 변별력이에요. 네. 누가 잘했는지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절대평가에서 중요한 건 기준되는 수준, 그러니까 성취 수준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에서 난이도 조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예를 들면 동국대학교 올해 정시 전형의 모집 요강에 보면 동국대 영어가 20%를 반영을 하는데 네. 이게 전형 총점이 얘네들이 지금 900점인데 네. 여기에 영어가 1등급이면 200점, 아니 200점, 그 다음에 2등급은 198점, 그다음에 3등급이면 196점. 인문 기준으로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점수차가 2점씩 나면은 거기에 점수를 플러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의 점수를 플러스 하니까 전용 총점에서 무려 점수차가 2.4점씩 벌어지니까 네. 영어로 엄청나게 큰 변별력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오히려 이 절대평가의 도입 취지하고는 다르게 대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절대평가로 반영된 영어 점수를 단지 변별력의 관점에서 적용을 하면서 네. 평가원이 거꾸로 그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라고 했는데 네네. 대학은 이걸 가공해가지고 맞아요. 1, 2등급 간에 10점 차이를 준다는. 네네. 수능연대 10점이에요. 네네. 이하에다가 이제 지난해 10점 차이를 줘서 부담스러웠는지 올해 발표한 거 보니까 5점 이내로 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적절한 건요. 예를 들면 영어 내신 영어 등급 2등급 이상이면 우리는 이 모든 전형에 다 통과. 그러니까 패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페일이냐 이런 관점을 그렇죠. 적용하는 게 그렇게 사실은 하는 게 좀 맞을 적절한 수도 거고요.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사가 뭐 4등급 이상이면 3등급 네네. 이상이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난이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대학에서 대학의 교육 과정에서 학점 A를 맞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보면 네. 서울대학교는 무려 50% 정도 학생들 50% 정도 A를 받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정말 여기는 학점 안 좋아 이런 데가 어디였냐면 대구 한의대 뭐 이런 데는 A 비율이 17.6%라고 하더라고요. 적네. 그리고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30% 정도에서 A 학점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취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30% 정도, 20% 정도, 그러니까 못해도 한 3분의 1 가까운 정도의 학생이 이 학교의 교육 과정을 따라가서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정상적으로 교육이 된 거지. 네네. 100명 교육시켰는데 4명밖에 이해 못했어. 이거 교육 잘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저는 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 영어의 취지에 맞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영어는 전 좀 더 쉬워지고요. 쉬워졌다는 게 킬러 문항의 제거가 아니고 균질된 문항의 구성을 통해서 정확히 성취도가 평가되는 방식으로 시험이 노멀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